이진우 외대 본사 전략 팀장님이시죠. 그다음에 이분은 우리 팀장님은 한국외국대학교 영어 교육과를 나오셨고요. 그리고 대학원으로 전공을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심리학도 전공을 하셨고요. 근데 제가 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실제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10년 이상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지내셨고요. 그리고 고3 다니면서 실제로 아이들을 생기부랑 성적을 통해서 서울대까지 다 보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서 사실 이렇게 실질적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설명이나 여러 가지 많이 들었지만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2시간을 내가 앉아서 할 얘기를 들었는데 내 머리에 첫 번째 정리되는 게 없어. 사실 그만큼 그거는 우리 지금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기부가 중요하대. 그 다음에 성적이 중요하대. 근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대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설명을 듣고 나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3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생기부 때문에 컨설팅도 받으러 가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컨설팅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모시면서 정말로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정말 실전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남은 생활을 가르치지만 길게는 5년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팀장님 모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그 외대 어학원 본사에서 지금 교육전략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여기 구미까지 제가 지금 구미는 근데 여러 차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좀 익숙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 김천 구미역에 내려서 버스 타고 또 버스 타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좀 멀리서 왔거든요. 제가 멀리서 온 만큼 좀 많이 알려드리고 가고 싶은데 또 시간의 제약이 있긴 해요. 그래서 압축적으로 제가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아마 묶음 2개를 받으셨을 거예요. 사실 그 묶음 하나하나가 실제로 제가 다른 데에서 설명회 할 때는 2시간 이상씩 하는 분량이거든요. 정말로 내용을 더 많이 전달한다고 할 때는 그 묶음 하나 가지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는 분량인데 여기서는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그거를 2시간 한 묶음을 2시간 동안 하기는 어려우니까 아마 한 묶음에 한 40-50분씩 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압축적으로 내용이 좀 지나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목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좀 지어봤어요. 원래 영어와 입시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저번에 2월 달에 여기 구미 현곡 외대어학원에서 설명회를 했었고, 오늘은 같은 논리 구조를 담고는 있지만 제목을 좀 다시 한번 갱신을 해봤습니다. 이게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아마 종이가 있으시니까 보일 것 같은데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나름 영어를 그냥 나름 재밌게 배우고 중학교 내신까지도 그냥 할만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고등학교 오면서부터 대부분 아이들이 좌절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좌절 포인트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3월달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있어요. 혹시 여기 중3 학생들이 누구죠? 중3 학생들 손 들어볼래요? 중3. 여기 뒤쪽이 중3이 여기는 중1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 중3 학생들이 내년 3월이 되면 바로 모의고사를 3월달에 치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번 절망을 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나 이제 영어 포기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지금 영어가 부모님들이 아마 대부분 90년대에 대학 다니신 분들일 거예요. 그때 영어랑 지금 영어는 전혀 수준이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부모님 때 배웠던 영어 수준은 지금 중2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대학교 입학하실 때 수능 영어 시험 치셨죠? 그때 수능 영어 수준이 지금 중2, 3 애들 교과서 정도 수준 되려나? 그러니까 굉장히 그땐 쉬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웠던 세대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요. 지금 아이들이 봐야 하는 수능 영어는 미국 대학교 한 2, 3학년 수준입니다. 그걸 먼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여기 중3 학생들이 2, 3년 후에 봐야 하는 수능 시험은 고3 애들이 평범한 고3 애들이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전부 다 원서에서 미국에서 대학생 2, 3학년 아이들이 보는 원서에서 발췌된 내용이 나옵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이제 고등학교 와서 그러면 고등학교 와서 그럼 열심히 하면 되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부모님 때랑 너무 다른 겁니다. 제가 실제 담임도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이제 상담을 많이 오죠. 그럼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상담을 많이 오세요. 보통. 근데 이때 상담 오시면 대부분 이렇게 돼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암이 한 8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우리 아이의 민낯을 보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2, 3학년 가가지고 학부모님이 그 담임선생님이랑 상담하는 건 거의 의미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시 구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입시 구조 때문에. 이 지점을 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 모르고 계시다가 크게 뒤통수 맞는 게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대입이 갈리는 시기는 1, 2, 3, 4, 5 중에 제가 몇 번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3번. 3, 4번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1번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저는 사실 더 위에 놓고 싶어요. 몇 학년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 생각해요. 제가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는. 초1이요. 초1이면 보이죠, 다. 부모님들 자기 자식 냉정하게 한번 봐보세요.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만 보기 때문에 내 애가 그냥 좀 뭐 공부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애가 지금은 좀 놀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무수히 많은 학생들을 봐왔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얘기 다 들어보면 30명 기준으로 1명 정도 딱 싹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할 만한. 그러니까 뭐냐면 초등학교 1, 2학년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이미 그 생활 태도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돼버리고 그게 잘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 때는 이제 거의 다 고착화가 됐고요.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됐을 때 부모님 말 잘 듣는 애가 거의 없죠. 대부분은 안 듣는단 말이죠, 말을. 이쪽은 이미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면 이 학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학교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저는 이제 학교에도 있었고 지금 여기는 학원에도 있는 사람으로서 공교육과 사교육을 둘 다 지금 경험하는 입장에서 학부모님들이 어떤 식으로 이 학원을 활용을 하고 학교는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이 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교육은 이제 경험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공교육은 증명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교육에서 지금 끊임없이 어떤 거를 검증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기록에 남진 않아요, 공식적인. 그렇지만 학교는 시험 칠 때마다 생기부 기록에 딱 남고, 고등학교부터는 그걸로 이제 대학을 가는 거죠. 딱 이걸 보시면 느낌이 오시는데, 영어 수업 시수가 이게 공교육 수업 시수 기준입니다. 공교육. 공교육 수업 시수가 보시면 중학교 때요, 283시간 정도 나오는데 제가 또 곱하기 0.6을 했거든요. 그 곱하기 0.6을 한 이유는 뭐냐면, 공교육의 특성상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수행평가 같은 거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중학교 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100 몇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공교육에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굳이 좀 비판을 하자면, 영어에 한해서만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공교육만 따라가면 완전히 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뭐 겁줄 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워요,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좀 전문성 있는 영어 교육과를 나온 사람이 가르치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 공교육 기준만 보면요. 중학교에서 100 몇 시간밖에 안 배워요. 그리고 사실상 고등학교 가서도 200시간 정도를 더 배운다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시험이 많아서 제가 200시간으로 줄여놓은 거거든요. 시험도 되게 많고, 고등학교 오면 또 스트레스를 애들이 너무 많이 받아요.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할 여유,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 겪어봤을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뭔가 유의미한 실력을 높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라는 게 현실이에요. 그걸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교육만 따라가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있고, 공교육만 따라가다가 큰일 나는 게 있는데, 영어는 공교육만 따라가면, 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교육에서 보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어쩔 수 없이. 미국 대학교 2, 3학년 수준의 수능을 풀어야 하는데, 애들이 이 정도 배워가지고 될 리가 없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교과서 만드는 사람, 교육정책 만드는 사람, 수능 영어 출제하는 사람이 서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다 각자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능 영어가 왜 그렇게 어렵게 나오냐면, 수능은 변별을 해야 하잖아요.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지만 변별을 또 해줘야 하거든요. 1등급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최근에 고3 5월 모의고사가 있었는데요. 뭐라고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냐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상대평가로 다시 되돌려라라고 해요. 왜냐면 문의만 절대평가거든요. 이번에 5월 모의고사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초등학교 때 이미 한 5,000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왔어야 돼요. 학원이든 학교든 어디서든지. 학교에서는 근데 이렇게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건 학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제 생각엔 하루에 2, 3시간씩 학원 수업 포함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여기 기준은요, 근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기서 기준은 이제 의대 가는 애와 서울대 가는 애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의 자녀가 내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못 시켰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만큼 가능성을 낮추시면 돼요. 그만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 정도 공부량이 뒷받침이 안 된 학생이면 1등급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절대적인 공부량 자체가 일단 부족하기 때문에. 수능 영어 1등급이 문의만 절대평가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구미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네, 특출난 대치동이나 대구 수성구 이런 데 아닌 이상은 한 3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영어 1등급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재학생 중에는. 너무 영어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1등급을 맞아야지 의대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이 어려울 거다.
근데 초등학교는 어쩔 수 없으면 이제 중학교 때라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앉아있는 중1, 중3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지금 입시로 봤을 때는요, 지금 중1은 옛날 고1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3은 예전 고3이에요. 고3처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고3은 할 게 없어요. 지금 고3은. 딱히.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입시 구조상.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를 공부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고2 2학기 정도부터는 거의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라떼는 90년대 때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고등학교 가서 공부 3년간 열심히 해서 뭔가를 승부내는 입시 구조였다면 지금은 초등 1학년부터 해서 승부내는 구조입니다. 그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3 때 다 끝난 채로 올라와요. 얘가 대학 어디 갈지를. 그래서 저는 학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중3 때 공부 잘하려면 어떤 애들이 잘하겠어요? 당연히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습관 잡힌 애가 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1이면 사실 보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학을 갈지는.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가장 큰 차이는 중학교 내신의 엑스레이, 고등학교 내신의 MRI라는 게 뭐냐면 중학교 성적표 가지고 와서 저한테 얘 어디 갈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하면은 알 수는 없어요. 성적표, 중학교 성적표는 일단 부모님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중학교에서 우리 애가 전부 A 맞고 있다고 해서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중학교는 당연히 다 A 맞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학교에서 B가 있다면 심각한 시그널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만약에 중학교 성적표에 국영수 중에 B가 있다면 고등학교 가서 하위권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7, 8, 9등급 수준일 거예요. B면 만약에. 그리고 무조건 중학교는 다 A 맞는 게 상수여야 합니다. 중학교에서 A가 안 나온다는 거는 기본 성실성이나 그런 것들이 매우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중학교 A 보고 만족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서울에 이름 들어본 대학을 보낸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준은 이제 그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학교는 말 그대로 이제 튜브 끼고 놀고 있는 거고요. 고등학교가 그냥 바다에 내 던져진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고등학교 선생님,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어봤지만 가장 큰 차이는 고등학교 선생님은 친절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바쁩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부모님들이 그거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행정 업무 양이 상상을 초월해요. 생기부 때문에. 이 애들 한 명 한 명이 그냥 다 행정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를 처리하기 위한 그 기록의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손을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서 다 잘해야 돼요. 어느 누구 하나 이렇게 선뜻 도와주지 못합니다. 알아서 잘 해야 돼요. 알아서. 그리고 이제 중학교는 성취 수준이기 때문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가 또 비중이 높아요.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가지고 제가 왜 A를 맞았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 A를 맞았어도요. 수행평가를 대부분은 만점을 맞아요. 중학교에서 당연히 성실한 애라면 만점을 맞아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수행평가에서 점수 깎이는 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만점을 맞아야 한다고 하면 60점은 그냥 가져가는 거고요. 한 30점을 더 맞으면 되는 건데 지필평가에서 75점 이상만 맞아도 A가 나오게 돼 있어요. 중학교 시험에서 75점 이상도 못 맞는다면은 공부를 뭐 전혀 하지 않은 거고 중학교 영어 시험은 교과서 2단원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쉽거든요. 매우 쉬운 그 영어 시험에서 8, 90점대를 80점대를 맞는다는 건 굉장히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를 그냥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100점 맞았다고 해도 솔직히 못 믿어요.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될지. 보시면 이 지역에 있는 중학교랑 고등학교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중학교는 대부분 70점 정도 나와요. 이거 수행평가 합친 거예요. 그리고 성취 수준 A 맞는 애가 30% 이상이니까 10명 중에 3, 4명이 A를 맞고 있는 겁니다. 중학교는. 근데 고등학교 보시면 확연히 다르죠. 평균도 확 떨어지죠. 그다음에 A 맞는 비율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요, 만약 형곡중 같은 경우는 263명 중에 한 100명이 A인 거예요. 100명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만약에 100명, 104등 A라면은 이거는 A 믿을 수가 진짜 없는 거죠. 이런 애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고등학교는 딱 10%가 중요하죠. 10%. 10%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올해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1등급 기준이 10%입니다. 그래서 10% 안에 드냐 못 드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0% 안에 못 들면 서울은 못 가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도 지금 갈까 말까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서울권 대학은 물 건너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 근데 구미 지역이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우수한 편이에요. 제가 한번 좀 찾아봤더니 전반적인 실적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구미 지역이 상당히 대학을 전반적으로는 잘 보내고는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상당히 교육열이 세고 아이들 수준도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 간의 내신 경쟁은 매우 치열할 거고 아마 종합 전형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실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구미 지역이 이제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한 학년당. 그러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내신 경쟁은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이런 정도 실적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애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내신 경쟁은 치열할 텐데 내신은 어쨌든 갈라먹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 전형으로 또 승부를 내야 하고 또 수능 최저를 맞춰가지고 애들이 대학을 잘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치열한 곳이다라는 거를 인정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격차가 다 보이거든요. 근데 구미는 중소도시 중에서 광역시 제외한 걸 그냥 중소도시라고 하면요. 상당히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현일고도 보니까 제가 유명 사립고라고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상당히 애들을 잘 보내더라고요. 오상고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는 구미 지역의 학교들이 실적은 좋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중학교는 서답형 문제가 안 나와요.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객관식으로만 대부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부터 이제 서답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중학교는 교과서 위주로 시험을 봐요. 교과서 많아야 2단원 정도? 그런데 고등학교 오면은 교과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의고사입니다. 무조건 모의고사. 4, 8를 정확히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2, 3년 후에 중3 아이들은 바로 내년부터 이런 일정에 살게 됩니다. 3월 모의고사 보고요. 내신 보고요. 좀 쉬었다가 모의고사 보고요. 내신 보고요. 좀 방학 때 잠깐 쉬었다가 모의고사 보고 내신 보고 모의고사 보고 내신 봅니다. 이 8번의 시험을 다 거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는 학교 성적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꽤 있어요. 제가 그냥 결론부터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의고사 날 만약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성적에 물론 들어가진 않죠. 공식적인 성적에. 하지만 나중에 원서 쓸 때 대부분 다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데를 또 상위권 서울의 유명 대학은 교과 최저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최저를 못 맞추면 못 갑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영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전부 내신, 모의고사가 전부 내신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그대로 다 내신 시험 범위가 돼요. 근데 모의고사를 안 친 애가 내신을 잘 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제대로 안 하고 무시하는 애 치고 공부를 잘하거나 대학을 잘 가는 애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명심하셔야 하는 건 애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모의고사 날 다 배 아프다고 하거든요. 무조건 보내셔야 합니다. 대학을 보내고 싶으면. 다 배 아파해요, 애들. 직업병이에요, 학생들. 전부 복통이에요. 모든 학생이, 전교생이 다. 모의고사 날 아주 전쟁입니다. 하루 종일 애들이 오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애들이 안 오죠. 그리고 또 간다고 해요. 겨우 억지로 왔더니 또 간대요. 요즘 애들 개근 없는 거 아시죠? 네. 서울대랑 의대 가는 애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개근이에요. 좋은 대학 가는 애들은요, 애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무조건 철저하게 개근입니다. 모의고사라고 빠지고 아프다고 빠지고 이런 거 없어요. 아프다고 집에 가고 이러지 않아요. 서울대 가는 애들 보면. 의대 가고 이런 애들은요, 아파도 무조건 옛날처럼 똑같아요. 옛날에 아파도 학교 갔잖아요. 그 정신으로, 그러니까 부모님 때 하셨던 전략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출결입니다. 출결 전략. 그거는 부모님 때 하셨던 방식대로 하셔도 돼요. 무조건 애 보내야 합니다. 배 아파? 가서 아프라고 해야 합니다. 진짜로. 부모님이 근데 제가 볼 때 더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이제 애를 못 이겨가지고, 그래, 빠져라. 모의고사 선생님 시험 그 성적이 안 들어가죠? 예, 안 들어가죠. 그럼 빠져도 되죠? 네, 대학에서도 멀어지죠. 라고 대놓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나중에 상담 올 때 부모님이랑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와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왜 저 좌절하시냐면, 상담을 딱 하려고 하면은 내신 성적만 가지고 상담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반드시 봐야 하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표가 없어요. 시험을 안 봐가지고. 그러면 얘는 상담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표가 없는 애는 진학 상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1, 2학년 때 이런 일정이고요. 그 다음에 3학년 가면 이렇습니다. 3학년 가면 수능 포함 7번 봅니다. 모의고사. 그리고 내신 4번 있고요. 11번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빠진 애면 3학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 빠지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이 6월, 조만간에 이제 6월 4일 날, 대선 때문에 하루 연기게 되는데, 6월 4일 날 모의고사 봐요. 3학년 애들한테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입니다. 수능보다 더 중요한 모의고사예요. 왜냐면 그 성적 가지고 원서를 쓰거든요. 그거 보고. 그런데 6월 달 모의고사 잘 보려면 언제 잘해야 돼요? 고1, 2 때 안 빠져야 합니다. 근데 고1, 2 때 모의고사 때 안 빠지려면 초등학교 때 생활습관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가방 메고 학교 가는 습관이 잡혀 있지 않는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와가지고 시험을 잘 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보면 그걸 안다는 겁니다. 보면 다 드러나요. 확연하게.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고등학교 가면 이런 문제를, 첫 시험부터 이런 문제를 풀게 됩니다, 아이들이. 바로 이거 풀어야 돼요. 8개월 후에. 이런 식의 문제를.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문법적 지식들이 다 가미가 돼 있거든요. 한 3, 4개 이상의 문법 지식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만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고등학교에서 내는 이런 문제들이, 서답형 문제가요, 말도 안 되는 되게 이상한 문법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때 배웠던 그런 땡땡 무슨 종합 영어 이런 책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배웠던 문법사항 나오지 않아요. 어떤 문법 가지고 물어보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 문법 가지고 고등학교에서 물어봅니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어학원에서 문법 수업 다 하시죠? 네, 문법 그 기본 문법 하시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그 문법 토대를 잘 잡아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관계부사, 그 다음에 뭐 가정법, 과거, 뭐 이런 과거 완료 이런 것들이 다 가미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수능 영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듣기 17문제, 독해 28문제예요. 그래서 듣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미국 대학교 수준이라는 거는 독해를 말하는 거지 듣기는 아닙니다. 듣기는 어학원을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내라면 초등학교 6학년 중1, 2 애들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듣기 없으면 수능 절대평가에서 1등급 맞는 애 1%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큽니다. 듣기가 있는 걸 정말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독해입니다. 독해가 엄청 어렵습니다. 독해가 28문제 나오는데 1분 30초 이내에 풀어야 돼요, 아이들이. 근데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는데, 유형을 보시면 이거는 아예 그냥 정해졌습니다. 그냥 어떤 문제를 봐도 이 유형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이 어려운 겁니다. 빈칸 순서 넣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틀리고요. 이제 중학교에서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내가 수능 문제 나는 풀었는데 맞췄어 라고 했을 때 몇 번 풀고 맞췄는지 보셔야 합니다. 보통 여기 풀고 맞췄다고 해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쉽게 나옵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거를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능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듣기를 다 맞으면 한 37점이고요. 그 다음에 쉬운 거 다 맞으면 4등급이고, 좀 더 어려운 거 맞추면 이제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가는 건데,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수능 영어가 대입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3등급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3등급부터. 그러니까 4, 5등급은 사실상 대입에서 크게 의미 없고요. 3등급부터 의미가 있고 2등급, 1등급으로 갈수록 그만큼 내가 엄청난 선택권을 주게 돼요. 영어를 1등급 맞는 순간 강력한 베네핏입니다. 근데 그런 학생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럼 없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모의고사 어렵다 하는데 감이 안 오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출처예요. 모의고사 1학년. 이번에 가장 최근에 본 1학년 아이들이 본 모의고사 출처인데 보시다시피 전부 원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답률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1학년들이 풀었던, 고2 애들이 풀었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중3 학생들이 8개월 후에 치르게 될 모의고사 수준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1학년 아이들이 2년 정도 후에 봐야 하는 겁니다. 2년 반 정도 후에. 한번 보시면 부모님들 예전 입시 영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착착착착 읽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물론 물론 글씨 작아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예. 영어 보이세요, 이거는? 이게 안 보이셔서 못 푸시는 거죠. 네. 네. 물론 그냥 어렵습니다. 일단 그냥 어렵습니다. 한국말도 되게 어렵습니다. 한 문장만 제가 읽어드리면 일부 연구자는 발화된 원어를 정확한 차이를 포함하는데 불완전한 도구로 여긴다. 뭐 그들은 숫자가 묘사의 가장 중립적인 언어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뭐 한국말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어 비문학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 국어 비문학 다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영어의 가장 큰 본질은 철저하게 학문적인 소재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 외국 사람도 틀리는 수능 영어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고 싶어요. 공부를 못하는 외국인이 푸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국어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 왔다고 잘 푸는 거 아닙니다. 그거랑 별로 관계 없어요. 듣기 빼고는. 외국에서 살다 왔을 때 듣기는 좀 잘하죠, 당연히. 하지만 이거는 외국에서 살다 온 거랑 크게 상관관계가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냥 한국에서 교육과정 제대로 잘 밟고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잘 풉니다. 수능은. 수능 시험 자체가 회계파한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다행이죠, 차라리.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학년 것도 보시면 이제 다 하나씩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한 번씩 가져와 본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3학년 것도 가장 어려웠던, 가장 최근에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본 5월달 모의고사 3학년 문제였는데요. 한 80% 오답률이 나왔거든요. 진짜 어려웠어요, 이게 자체가. 한국말로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고3에 가면. 근데 이게 전부 다 또 내신 문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능 모의고사보다 더 어려운 게요. 내신 서답형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 평범한 고1 모의고사가 내신 서답형으로 바뀌면 대학생도 못 푸는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서답형으로 쓰는 거는.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등급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공교육에서 지금 해결이 전혀 안 되거든요. 저도 공교육에 있었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해결 안 됩니다, 공교육에서. 아니, 해결이 불가능해요. 구조 자체가. 공교육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어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영어 선생님의 수준은 너무나도 높아요. 우리나라 영어 선생님 수준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의 수준 높은 선생님들로 지금 포진되어 있어요. 지금 공교육 현장에는. 하지만 그분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학교라는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수능과 학교 수업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도 겪어봤지만. 특히 중학교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교과서 이상의 내용을 못 가르쳐요, 법적으로. 그런데 수능은 미국 대학교 2, 3학년 수준이 나오는데 중학교에서 그렇게 못 가르치니 학교에서는 교과서 위주로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도 되게 쉽거든요. 되게 쉽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수능에서 제일 난이도 낮은 것보다 쉬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어린 시절부터 학원에서 탄탄히 기본기를 다져오지 않는 애면 대처가 안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 뭘 해보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조가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오면 수학과학을 또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만 공부해서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아니에요. 다 잘해야 하잖아요. 국영, 수사가 다 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오면은 영어를 1시간 이상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고등학교 와가지고 만약에 1시간만 2시간을 한다면 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그러면 수학과학에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대학도 그만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해야 하냐, 이 부분은 사실은 원장님이 더 확실한 해결책을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가 이거는 실제 그 문제를 낼 때 쓰던 원칙이긴 했는데 영어를 영어답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요, 영어를 영어답게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MRI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한테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2월 달에 와가지고 실제로 이거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어보게 했는데 학생 한 명이 진짜 정확하게 다 쓴 애가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었냐면 모 고등학교에서 내신 1등인 학생이었고 영어도 1등급 맞는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2, 3학년.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되는 이 문제입니다. 이거 자체가. 근데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기를 철저히 다져가지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져온 문장이 뭐 제가 지어낸 문장이 아니라 이미 검증이 된 문장이에요. 가장 영어답게 영어를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만 예시를 들면 여기 보면 이제 날씨가 안 좋아서 관중이 적게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관중이 적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어디에도 비코스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히 배운 애와 그렇지 않은 애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하나 증거를 말하자면요. because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대로 안 배우고 영어답게 안 배운 애는요. 비가 많이 와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갔다라고 혹시 한번 영어로 써볼래? 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I couldn't go to the school because of the rain 하면 이제 영어를 못하는 애인 겁니다. 그럼 고등학교 와가지고 영어 1등급 맞을 정도 수준이 되려면 비가 왔기 때문에를 무생물주어로 바꿔가지고 the heavy rain 그 다음에 그거랑 어울리는 동사가 있어요. Heavy rain prevented me from going to the school. 이렇게 인과관계와 적절한 전치사를 나름대로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것도 전부 그런 문장이거든요. 이런 것도. 근데 이 원칙이 고등학교 서답형의 핵심 원칙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문제를 내요, 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애가 고등학교 와가지고 갑자기 이거를 터득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불가능하죠. 갑자기 터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도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여기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저 원장님이 이제 저를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추구하는 이거에 저의 철학에 공감을 하고 그거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저를 부른 거예요. 실제로. 이 원장님과 제가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원장님이 저에게 이런 설명회를 부탁한 이유가 갑자기 저를 부른 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그 본사에서 이제 그 교육을 할 때 원장님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원장님이 오셨어요. 교육받으러.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 보시고 공감하고 자기도 이렇게 가르친다. 그리고 이렇게 더 가르칠 거다. 라고 하시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가르치신다. 네. 근데 그렇게 가르쳐야만 하고 애들도 그렇게 배워야만 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능 영어 문제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자유자재로 해석을 한국말을 자연스러운 한국말을 떠올리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잘. 수능 영어 등급이 대입에서 지는 의미는 서울권에 이름 들어본 대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요. 이제 이 학교들이 이름 들어본 대학이잖아요. 그러면은 3합 7이라고 하잖아요. 3합 7. 3합 7의 의미가 혹시 뭔지 아시죠? 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상위 3개 과목에서 7등급 이내 들어야 하는 건데 실제로 이게 생각보다 엄청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 1등급을 맞으면 물론 되게 쉬워질 수도 있어요. 영어 1등급을 맞았다고 하면은 다른 걸 3, 3을 맞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한결 마음이 편해요. 근데 영어 1등급은 실제로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애들이 영어를 꽤 공부를 한다는 애들이 2등급을 겨우 맞을 거예요. 2등급을 맞았다고 했을 때 이때부터 3합치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어에서 그러면 2등급 맞거나 수학 3을 맞거나 탐구에서 3, 2를 맞아야 하는 건데 실제 제가 학교에서 봤을 때 재학생들 치고 수능에서 1, 2등급 맞는 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고착화가 돼버렸어요. 재수생이 수능은 다 가져가고 재학생은 수시로 가는 게 고착화가 되다 보니까 1, 2등급의 재학생이 거의 없어요.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물론 있는 학교 있죠. 용인 외대부고 같은 데. 그런 학교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 입시는 특정 고등학교에서 이제 다 싹쓸이 하고요. 나머지 99% 학교들이 이제 다 조금씩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소수의 학교가 다 가져가고 99%의 이제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조금씩 나눠 갖는 형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시에서 재학생들이 수능에서 유의미한 등급 1, 2등급을 거의 못 맞고 그러다 보니 영어는 그나마 절대평가니까 자신과의 싸움이 나머지 전부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1, 2등급, 1등급은 제가 본 적도 없고 거의 2등급도 거의 없어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1, 2등급 재학생 중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럼 탐구는 쉽냐? 아니요. 탐구는 더 어려워요. 왜냐면 요즘 재수생들이 옛날 재수랑 달라요. 최저 맞추는 재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탐구만 팝니다. 그래서 1, 2등급은 그냥 재수생이 다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재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고 해도 전부 3, 4등급 돼 있어요. 대부분 재학생들이. 보통 그래요. 그러면은 영어가 2 뜨면 고려대 같은 학교는 못 가는 상황이에요.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현재 상황이. 그럼 제가 이제 작년에 작년에 이제 영어 절대평가였을 때 6%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1등급이. 이마저도 재수생이 다 가져갔고 특정 고등학교에서 다 가져간 걸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작년에 보시면요. 재수생이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재수생이 16만이고요. 재학생이 30만이에요. 예전이랑 너무 다르죠.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험생 60만이었죠. 재수생 한 5만 정도였을 겁니다. 지금 재학생 30만이고요. 재수생 16만이에요. 재학생이 그냥 다 깔아주고 있어요. 재수생 밑에. 원장님 그 다른 PT로 하나 바로 넘기겠습니다. 잠시만 동영상 한번 끊고 갈게요.